자, 오늘 홍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중국 시장입니다. 사실은 세계 경제, 미국의 대조정도 대조정이지만 미국의 대조정은 아직까지는 미국의 실물 경제라든지 또 미국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보여줬던 저력들을 생각하면 사실 미국은 주식시장의 대조정이 일어나도 실물 경제가 장기 침체로 갈 가능성은 아직은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염려해야 될 부분들은 아시아입니다. 신흥국의 일부 추가, 그리고 아시아. 그 중에 이제 한국과 중국이죠. 제가 지금 그 연말 세미나 자료들을 점검하면서 지금 한국의 지표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지금 한국 지표들을 쭉 봤는데요. 한국 지표가 사실은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예상보다 좀 안 좋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죠. 네, 한국 거 보이십니까? 그 위로 떠서 보이나요? 아니면 네, 보입니다. 이거 보이나요? 지금 한국 거? 네, 보입니다. 네. 지금 이게 2004년부터 현재까지 OECD 35개 국가의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이 녹색이 보라색이죠. 보라색이 한국인데 한국이 지금 최근에 경기 선행지수가 유럽 금융위기 때의 선행지수 수준하고 지금 비슷하게 지금 내려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이 지금 대체적으로 2017년 후반, 늦게 봐도 2018년부터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이거를 35국가 전체 경기 선행지수 안에서 빨간색이 한국인데 여기도 보시면 그 전에는 금융위기 전과 이후로 보면 그 전에도 사실 경기 선행지수가 위기 때가 되면 이게 이제 2008년 위기죠. 위기 전에는 가장 먼저 지금 내려가고요. 선행지수가 한국의 상황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경기 선행지수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다가 위기가 가까우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른 데보다 경기 선행지수가 빨리 내려갔다. 그만큼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회복은 사실 또 빨리 됐어요. 경기 선행지수가 다른 때보다. 그러다 역시 위기가 오니까 2002년 6월달 금융위기가 오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더 빠르게 내려왔죠. 회복이 어느 정도 이제 가다가 회복력이 그 뒤로부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 앞에 회복력보다. 그러다가 그래도 2015년, 16년 가면서 다른 OECD 국가들보다는 경기 선행지수가 좀 높게 나왔는데 지금 2017년 후반, 그리고 특별히 2018년 작년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여기 보시면 OECD 다른 국가들보다 현저하게 지금 빠르게 내려가죠. 네, 다른 국가들보다 굉장히 빠르게 하락했다. 그래서 최근으로 보면 이게 이제 최근인데요. 100이 기준입니다. 100이 하면 경기 수축 국면인데요. 한국이 2017년 6월부터 하강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OECD 평균보다 낮아진 때가 2018년 초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초부터 낮아졌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문제가 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올해는 더 안 좋아진다 그랬죠. 올해는 지금 작년 6월부터 100 밑으로 내려가고 올해는 더 안 좋아져서 지금 여기가 한국입니다. 굉장히 지금 낮게 내려와 있죠. 그래서 아까 봤듯이 지금은 OECD 전체 국가에서 거의 최하위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이제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다른 지표들을 비교해 봤어요. 이게 이제 OECD 35개 국가의 비즈니스 컨피던스 인덱스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기업 신뢰 지수죠. 기업 신뢰 지수를 보면 한국이 OECD 평균보다 낮아졌던 때가 이때입니다. 2010년. OECD 평균보다 이때부터 낮아졌고요. 파란색이 평균인데 이게 지금 멕시코보다 지금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이 지금. 심지어는 러시아보다도 안 좋습니다. 기업 상황이. 네, 그리고 11년 9월부터 100 밑에 수축기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부터 계속 내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기업 부분은 훨씬 빠르게. 이제 이때가 이제 제가 얘기했던 제가 처음에 2030 대담한 미래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제조업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된 때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이걸 OECD 평균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2014년부터 최근인데요. 보시면 알듯이 OECD 이 국가들인데 빨간색이 한국입니다. 거의 미칩니다. 지금 계속해서. 네, 아까 봤듯이 2011년부터 수축기가 시작되면서 요 기간이 상대적으로 이게 뭐 낮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기간에 지금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지금 미칩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가 우리 밑에 있느냐? 2015년 16년 밑에 보면 이게 이제 한국보다 밑에 있는 리투아니아. 요거는 리투아니아입니다. 이 리투아니아는 이렇게 지금 올라가죠. 그래서 리투아니아는 빼고요. 요 밑에 있었던 때가 그리스, 칠레 정도가 지금 2015년경에 한국 밑에 있었던데요. 중요한 건 이 세 국가도 지금은 최근은 한국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은 어떻게 되냐? 역시 하위권인데 거의. 한국 밑으로 어디 갔냐? 터키하고 에스토니아. 이 터키하고 에스토니아가 한국보다 밑에 있는 정도고 이 나라를 제외하고는 지금 한국의 기업 신뢰 지수가 지금 OECD 35개국에서 최하위권이고 그 최하위권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게 지금 이때부터 굉장히 오래됐다라는 거죠. 굉장히 오래됐고 수축기 시작된 이후에 2013년, 14년부터 한국이 지금 기업이 지금 문제가 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컨슈머 컨피던스 인덱스인데요. 이건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인데요. 여기 소비자 신뢰 지수도 보면 빨간색이 한국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융위기 때 올라왔다가 한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2016년 1월부터 수축기 시작됐고 사실 이때부터 수축기인데 2018년 8월부터 수축기에 재진입을 했거든요. 근데 요 중간도 사실은 2018년 후반에 한국 반도체 선방으로 착시 구간이 생긴 걸 제외하고 그걸 뺀다면 사실은 2016년부터 소비자들의 신뢰 지수도 좀 문제가 있다. 소비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최근래로 보면 이제 이거를 35개 국가하고 비교해 보면 그런 대로 여기 위에 있다가 중요한 게 2015년부터 한국이 그 전까지는 35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었습니다. 상위권에. 그러다가 2015년부터 서서히 하위권으로 처지기 시작하면서 현재도 역시 최하위권입니다. 터키라든지 이런 나라를 제외하고는 지금 한국이 최하위권. 그래서 기업 신뢰 지수도 최하위권, 소비자 신뢰 지수 최하위권. 그래서 지금 역대 최장기 경기 선행 지수 하락. 그 경기 선행 지수도 지금 최하위 OECD 국가 중에서. 이게 지금 한국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이건 이제 한국의 얘기고요. 뭐 중국은 나중에 또 분석을 하겠지만 그렇게 이제 한국, 중국 이런 나라가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위기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미국의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크지도 않겠지만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미국이 커버가 되지만 실물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혹은 짧게 끝나지만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한국이나 중국은 굉장히 위크하고 사실 중국보다 지금 지표로서는 한국이 훨씬 더 위험한 상황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한국의 상황을 늘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한국이니까. 그런 것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미국을 봤지만 지금까지 미국에 관심을 가졌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중국에 좀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필요가 있어요. 중국의 리스크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중국이 금융위기를 가지 않더라도 중국의 충격이 좀 크게 되거나 혹은 그것과 연관된 문제가 생기면 한국이 영향을 크게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중국을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중국의 불안은 아시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중국이 미국과 지금 미중 무역전쟁 스몰 딜을 했죠. 대체적으로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2020년 대선 전까지는 이 상태로 유지, 즉 정확히 얘기하면 휴전이죠. 2016년에 스몰 딜, 올해 6월에 스몰 딜을 하고 휴전 갈 거로 생각했는데 그보다 4개월 정도 늦게 스몰 딜을 하고 결국은 4개월 늦게 한 게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트럼프의 계산 착오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트럼프가 그때 승기를 잡은 걸 더 밀어붙이려다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건데 뭐 그때 딜하고 지금 딜하고 오히려 중국이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황제의 체면을 좀 더 세워줄 수 있는 측면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밀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번에 연말에 결정을 지으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바로 민주당
경선이 끝나면 곧바로 대선 체제로 가거든요. 그럼 계속해서 돌면서 경제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특별히 미중 무역 전쟁이 길어지면서 트럼프의 지지층, 러스트벨트 쪽에서 또 농업지구에서 지금 표심 이반이, 지지층 이탈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가 결국은 딜을 하고 휴전한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협의해야 될 문제들은, 지적재산권 이런 문제들, 아주 중요한 문제들은 중국이 단기간에 해주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아마 재선이 끝나거나 되죠. 그러면 결국은 휴전 기간으로 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건 트럼프의 좀 그 정도 있지만, 사실 거꾸로 보면, 잠시만 기다리세요. 거꾸로 보면 중국도 사실은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일단 휴전으로 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버틸만 하고 미국이 물러선 거다, 이렇게도 해석하는 바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맞지만 중국도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일단은 봉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상황도 지금 그다지 낙관적이진 않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이 뭐 내년에 금융위 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봐야 됩니다. 금융위 갈 가능성은 낮죠. 현재로서는 그 시그널이 미중 무역 전쟁이 덮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예측하듯이 뭐 2, 3년 이후나 이제 가야 이제 금융위 구간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아무튼 중국의 불안은 아시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의 금융위 트리거가 뭔지를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트리거는 방아쇠죠. 부실 채권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파산, 그리고 중국 인민은행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이 부분인데, 이거는 중국이 외부적 강압적 상황이 아니면 이 부분을 충분히 정부가 통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후자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멈췄기 때문에 지금 멈춘 거고, 또 하나 그럼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미중 무역 전쟁이 이렇게 봉합이 되고 트럼프가 내년 선거 전후가 미국 경제가 내년에 2%대를 잘 맞추고, 그 다음에 미국의 실물 경제 부분도 침체 기간을 어느 정도 빠져나가는, 그리고 다음 호황기로 가는 상황도 고려하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연준의 속내는 기준금리 재인상이죠. 그때가 되면 다시 이쪽에 불이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아직 완전히 없어진 트리거는 아닙니다. 잠시 주춤하고 있다, 휴직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외부적으로는 미국의 금방 설명한 대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미국 주식시장의 대주전과, 또 하나가 홍콩의 금융위기입니다. 일단은 뭐 이란 중동 정세도 있지만, 일단은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외부의 트리거 중에 하나로 지금 홍콩의 금융위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중국 본토 금융시장에 직접 영향을 주고 또 많이 연관돼 있고, 중국의 기업들이 홍콩에서 돈을 많이 빌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홍콩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홍콩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홍콩의 불안은 아시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홍콩은 뭐가 문제냐라는 걸 봐야 되겠죠. 홍콩의 리스크를 봐야 되죠. 홍콩의 경제를 볼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기업 부채와 부동산 부채. 지금 홍콩의 부채는 기업 부채와 부동산 부채가 아주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부적으로 좀 보죠. 우리가 이제 GDP 성장 규모하고 민간 부분 대출 규모 증가 장기 추세입니다. 파란색이 홍콩이고요. 홍콩의 민간 부분 대출이고, 그 다음에 까만색이 홍콩의 GDP 성장입니다. 이제 홍콩의 GDP 성장도 이렇게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민간 부분 대출이 2000여대가 이제 아시아 금융위기 때거든요. 이때에 민간 부분의 대출 규모가 줄었다가 파산을 해서 줄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2008년, 2009년 위기 때, 미국의 위기 때 약간 조정이 있다가 그 이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 중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기업 부채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형의 부채가 지금 증가 속도입니다. 그래서 2009년 이후에 우리가 눈여봐야 될 게, 민간 대출 규모 증가세가 GDP 성장세보다 빠르다라는 거.
이제 이게 하나 눈여겨보고 있어야 될 부분이고요. GDP 성장률하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장기 추세를 보면 역시 까만색 점선이 GDP 성장률인데요. 홍콩의 GDP 성장률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10%대에서 중성장대로 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지금 거의 1%대로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2, 3%대 성장인데 지금 가계부채는 오히려 이때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죠. 네. 그래서 GDP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가계부채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GDP 성장률이 떨어지고 가계부채 민감 대출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니까 당연히 부채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가계부채 비율이 70%를 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위크 포인트가 지금 지표상으로도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냐, 혹은 가계의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가면 무조건 터지느냐, 뭐 이런 건 없습니다. 네, 무조건 없습니다. 그럼 무조건 정확히 그 포인트에 근접하면 뭐 버블이 붕괴된다, 금융위기가 온다, 뭐 이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적정선, 터져도 될 만한 위기가 발생 가능한 지역에 진입했다라는 거고요. 위기가 발생하려면 그것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방아쇠가 당겨져야 되겠죠. 방아쇠가. 그래서 지금은 홍콩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당장 금융위기가 일어나도, 홍콩에 금융위기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정도의 지금 상황이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즉 홍콩은 지금 위험하다. 그래서 외부적 충격이 조금만 가도 크게 반응을 한다. 한국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린 게 한국도 위험하다. 당장 지금 GDP 대비 몇 프로의 부채고 뭐 부동산이 가격이 얼마고 그러니까 지금 터진다, 아니다, 뭐 여력 있다. 이 말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뭐 1%가 더 높아서 뭐 5%가 더 적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지금은 그냥 지금 위기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정도의 위험 구간에 진입했다. 이 정도로 객관적으로 보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홍콩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한국도 그렇다. 아시아가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표를 보죠. 그럼 이제 홍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GDP 성장률과 건설업 GDP를 봤습니다. 이제 이게 파란색이 GDP 성장률이죠. 아까 봤죠? GDP 성장률이 지금 계속해서 제로 가까이로 좀 내려가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건설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건설 GDP는. 네. 그러니까 지금 건설 GDP가 2008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때부터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은 GDP가 내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업의 GDP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홍콩은 건설로 지금 사실 받치고 있다. 부동산으로 받치고 있다. 홍콩 경제를. 그렇게 해도 과연이 아니죠. 자, 이거를 건설업 GDP하고 주택지수하고 비교해봤습니다. 주택인덱스하고. 이게 이제 방금 보셨던 건설업 GDP인데 파란색이 주택의 인덱스죠. 주택지수. 보시면 역시 건설이 올라가는 것과 비교해서 지금 같이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건설이 붐이 일어나고 건설로 GDP를 받치고 그러면서 부동산이 계속해서 뛰는 그런 어떤 지금 악순환이 집값 상승과 건설 GDP가 지금 동조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 가치를 보겠습니다. GDP 성장률하고 파란색은 GDP 성장률이고 까만색이 주식 가치인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008년 이후로 올랐죠. 전 세계가 다 올랐죠. 그리고는 폭락했습니다. 절반 이상. 그리고 다시 회복이 됐는데 딱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과 비슷하죠. 박스권에 계속 움직이죠. 박스권에서. 그래서 GDP 성장률 하락, 주식 가치는 박스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풀려도 뭐 예를 들면 뒤에 보겠지만 외국의 자본들이 들어와도 지금 주식시장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본 들어왔지만 건설, 부동산 쪽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지금 뭐라고 할까요? 지금 경제성장률과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공공행정 GDP 장기 추세를 보면 공공행정 GDP가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이 정도 기울기로 지금 늘어났던 게 지금 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2008년 이후에 공공행정, 즉 정부 지출이 증가다. 즉 보면 지금 홍콩의 경제는 건설과 정부 지출로 경제 성장을 지금 경기를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과 판박이죠, 지금. 한국과 판박이다. 그리고 나머지 산업들은 다 정체입니다. 한국과 판박이죠.
자, 제조업 GDP 보겠습니다. 경제성장률 파란색, 제조업 GDP인데 제조업 GDP는 2008년까지 계속 내려오고 지금 바닥에서 지금 헤매고 있죠. 제조업이. 물론 홍콩이 뭐 제조업이 강한 국가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서비스 GDP를 보죠. 이게 검은색이 금융위기 이전인데 금융위기 이전에 올라갔던 서비스보다 그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좀 서비스업이 올라가지만 그래도 기울기가 좀 더 약화됐죠. 그러니까 서비스 분야의 성장이 기존의 속도보다 둔화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서비스업이. 그래도 하강은 아니지만 민간 대출과 외채 증가를 보겠습니다. 파란색이 외채고요. 검정색이 민간 대출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둘이 동조하죠? 네. 외채 증가와 민간 대출 증가가 추세가 비슷하다. 즉 외국에서 빌려온 돈이 달러겠죠? 네, 지금 다 민간 대출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민간 대출 아까 얘기했던 민간 대출은 부동산하고 기업 부채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것과 그럼 외채 증가와 주택 가격 지수를 보니까 역시 파란색이 외채고 검정색이 하우스 인덱스인데 사실 움직임도 비슷하죠. 네. 즉 외채 증가분의 상당히 민간 대출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추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외채가 들어오면 외채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주식시장은 박스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지금 들어와서 민간 대출로 들어갔고 여기서 보면 민간 대출로 들어갔고 민간 대출에서도 주택시장과 맥을 같이 하죠. 그래서 지금 기업의 부채가 한쪽에서 늘고 있고 기업은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GDP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들은 계속 줄어들겠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건설업하고 공공부채, 정부의 지출로 바치고 있고 건설업이 가장 빠르게 올라가고 거기에 지금 집값이 같이 붙어 있고 그래서 돈이 사실 민간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홍콩의 경제 상황입니다. 외채 증가와 GDP 대비 가계부채 장기 추세를 좀 더 비교해 봤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파란색이 국가 전체 외채 규모입니다. 국가 전체 외채 규모가 보시면 알겠지만 2008년, 2009년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검은색이 하우스 인덱스인데 홍콩의 1차 부동산 버블기, 지금 2차 버블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요 지금 노란색으로 좀 박스를 쳤는데요. 2008년 이후에 홍콩의 부채 증가율이 세계 2위입니다.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쭉 설명드린 대로 부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죠. 부채 증가율은 세계 2위다. 1위는 중국이죠. 그래서 지금 홍콩이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 2005년부터 15년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홍콩의 가계부채가 역시 2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곳곳에서 지금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갔고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증가했다라는 거고 거기 부동산 버블이 지금 크게 올라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기업들도 어떻게 했냐. 기업의 부채가 매출은 줄어드니까 경제성장이 떨어지니까 매출은 줄어들고 이윤이 줄어드는데 기업의 부채가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기업으로 흘러간 돈도 역시 어디로 가느냐. 제조업이라는 게 안 좋긴 해. 투자로 못 가니까 2007년부터 17년까지 홍콩의 상업 부동산 가격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업 부동산 가격이 글로벌 평균 최상위보다 훨씬 높은 굉장히 빠른 속도 상업 영역의 부동산이 급등하고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홍콩은 지금 2009년부터 거의 지금 10년 가까이 부동산이 지금 제2차 상승기, 1차 상승기가 이때고요. 외환위기, 아시아의 금융위기 이전인 보시면 알겠지만 상승기고 지금은 2차 상승기고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홍콩은 부동산 제2차 버블기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가격 지수를 이제 조금 더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뭐 주택가격 지수하고 물가 보정 실질 가격에 대해서 봤고요. 여기에 이제 이게 지금 홍콩입니다. 여기서도 보듯이 물가 보정을 한 실질 가격으로도 지금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비교 국가가 미국, 한국, 영국, 아일랜드인데요. 그런 나라들과 비교해서 현격하게 지금 눈에 띄게 지금 크게 올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 버블이 있는 게 맞다.
라고 봐야 되고요. 상업 영역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맞다. 최근에 여기도 보시면 최근에 더 빠르게 올랐죠. 최근에 2016년 3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홍콩의 주택 가격이 45% 무려 45% 상승했습니다. 2016년 3월부터 이때부터 2018년 최근까지 2018년 7월까지 45%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최근의 문제입니다. 최근에 이후 2달간 시세가 20% 하락한 주택이 등장했죠. 20%.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버블의 정점에 있는 게 홍콩도 맞다. 지금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거기 정점에 이를 때 나타나는 현상들, 급매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price to income ratio로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을 국가별로 비교했습니다. 그럼 소득 대비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견딜 만한 거죠. 실질적으로는 어떠느냐? 명목적으로도 그렇지만, 혹은 뭐 GDP 대비도 그렇지만, 실질 소득 대비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을 때 중위권 값인데요. 중간 가계당 가처분 소득을 가지고 기준으로 본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중산층이 버틸 수 있는 여력이죠. 홍콩이 여러분 보시면 도쿄, 홍콩, 서울, 그다음에 뉴욕, 그다음에 뭐 시드니, 런던 쭉 있죠. 베이징. 눈에 띄게 지금 홍콩과 베이징. 역시 중국과 홍콩이 한국도 지금 만만치가 않죠. 중국과 홍콩, 런던 뭐 이런 데 지금 부동산이 지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구간. 그래서 특히 홍콩은 베이징은 굉장히 높다. 그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이제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중산층도 감당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높아 있다. 뭐 이거는 이제 명목 주택 가격별 국가별 비교인데요. 이게 지금 미국이고요. 미국이고 이거는 여기가 이제 중국 정도가 됩니다. 여기는 일본이고 한국 여기 있는데 뭐 이거는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이거는 지금 홍콩이 자료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일단 참조 자료를 제가 넣어놨고요. 홍콩을 좀 더 명목 가격과 실질 가격을 비교하면서 홍콩 주택 가격 지수를 보겠습니다. 자, 파란색이 네, 명목 가격이고요. 보라색이죠. 보라색이 실질 가격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이게 두 개 다 지금 그 홍콩 거고요. 이 녹색이 물가입니다. 물가 대비. 여기서도 보듯이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 터지기 전까지 홍콩의 부동산 버블 있었고요.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뭐 이전은 빼고요. 1980년대 달러 패거제 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때가 한 번이고 지금 두 번이죠. 일단 눈에 띄게 봐도 물가 상승과 물가와 비교했을 때 지금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높죠. 그러니까 그때보다 지금도 부담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아까 말했던 2004년 이후에 부동산 재상승기가 지금 이루어졌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명목 가격 지수가 물가 지수 손보다 높다. 이게 이제 물가 지수죠. 명목 가격 지수가 파란색이죠. 이 파란색이 이때 보면 2004년 이전으로 보면 뭐 2010년 이전으로 보면 물가 녹색인 물가 선보다 높았던 적이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터지기 직전에 홍콩의 부동산 버블 붕괴가 일어나기 직전에만 높았지. 나머지는 명목 가격, 뭐 실질 가격도 거의 밑에 있었고요. 밑에 있었죠. 다. 이 명목 가격 지수가 파란색이 물가 지수, 녹색 선보다 높다라는 것은 초과 이익이 발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버블이 굉장히 있다라는 거죠. 네. 물가 지수 선보다 낮다는 것은 그와 반대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보시면 이제 이쪽을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2010년, 11년, 12년 이후부터 이때가 이제 왜 중요하면 중국 자금이 유입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홍콩의 부동산을 빠르게 더 끌어올렸던 그런 때인데요. 이때 보면 명목이든 물가, 명목이든 실질 가격이든 전부 다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었죠. 네. 자, 요렇게 두 개가 다 뛰어넘었을 때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1998년밖에 없었습니다. 터지기 직전. 아시아 금융위기 직전. 네. 심지어는 실질 가격이 물가보다 높았던 적도 사실은 적었죠. 그 범위도 적고. 근데 지금 이게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중간에 한번 주춤했는데 이건 미국이 긴축을 시작하면서 주춤했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2011년 이후에 초과이익이 발생했죠. 아까 이제 물가지수보다 다 높으니까 이 말은 지금 버블이 지금 상당히 크게 끼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표상으로 봤을 때 명목 가격이든 실질 가격이든 나타나는 지표상으로 봤을 때 지금 홍콩은 버블이 맞다. 그리고 그 버블이 과거의 버블보다 지금 어쩌면 빠르고 규모가 지금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홍콩도 터졌습니다. 네, 이때 버블 붕괴가 있었죠. 부동산 버블 붕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내려와가지고 그 이후까지 쭉 내려왔죠. 네, 거의 반토막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터지면 굉장히 내려가죠. 근데 중요한 거 여기 지금 중국 자금이 들어와서 유입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콩의 주식 시장도 그렇고 홍콩의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중국 자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중국 자금이 왜 이때 들어왔느냐? 이게 이제 중국이 홍콩이 뜨기도 하지만 이때부터 더 빨리 많이 들어왔죠. 본격적으로. 이때가 언제냐면 중국이 자본 시장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외부로 나가는 돈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홍콩은 이제 중국 내부 본토와 거래가 되니까 홍콩으로 자금이 막 유입되면서부터 홍콩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놓고 현재의 홍콩에서 나타나는 사건들을 봐야 됩니다. 나타나는 사건. 그러면서 이제 이걸 봐야 되겠죠. 네,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이런 상황에서 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왜 중요하느냐? 홍콩의 민주화 시위는 이제 홍콩 시장을 제가 간단하게 자산 시장, 부동산, 뭐 주식 이런 것들이 미국과 뭐 중국 본토와 연관돼서 어떻게 되냐라는 부분인데 홍콩 가운데 이제 시장 안정도가 있죠. 여기에 지금 홍콩 민주화 시위가 여기에 직접 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부터 시작해서 달러자금, 안전자산 선호도, 그다음에 부동산 이게 지금 다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외부 트리거라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최근에 이제 상황을 보죠. 지금 보면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것은 정리를 하면 홍콩의 부동산이 버블이 맞다. 기업 영역과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가격 영역의 부채가 빠르게 증가했다. 중국 다음에 세계 2위로 증가했다. 최근 내에. 그리고 중위층, 중산층 대비 주택 가격도 세계에서 가장 높다. 베이징만큼 높다. 홍콩이. 그리고 지금 1차 버블기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홍콩 경제 상황이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이 경제 성장률 하락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부터 보시면 경제 성장률이 지금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고요. 건설업 GDP도 굉장히 낮게 지금 떨어졌고요. 최근에 관광객 유입도 확실하게 지금 떨어졌죠. 이거는 이제 반중 시위가 일어나면서부터입니다. 여기 보면 홍콩의 관광객 유입과 관련된 자료들인데요. 보시면 토털이 이 정도인데 뭐 중국에서 들어오고 타이완에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노스아시아 일본 그 다음에 노스아시아 한국 그 다음에 미국과 캐나다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이 가장 높고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전체에서 거의 중국이 뭐 얼마나 됩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이라면 350만 중에 360만 중에 270만이니까 거의 뭐 한 얼마 되나요? 한 70%, 60%? 나머지 타이완이 10만대. 뭐 나머지 다 합쳐봐야 그래서 중국의 관광객 유입이 급격하게 줄면 홍콩의 한 축인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보죠.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보셨듯이 홍콩의 지금 GDP가 여기 보시면 빠른 속도로 지금 거의 뭐 0%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실업률 보죠. 뭐 실업률이 그다지 높진 않지만 지금 실업률이 지금 이번에 지금 파산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업 숫자도 지금 올해 들어서 민주화 시기 여파로 지금 증가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물가 상승도 역시 갑자기 오르죠. 네, 식품 물가가 상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물가는 상승하고 있죠. 지금 홍콩의 민심이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간 소매 판매 역시 굉장히 2019년 내내 마이너스, 그리고 하락폭이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 중. 홍콩의 지금 경제가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반면에 가계부채는 19년에 재증가 추세 이렇게 됐죠. 이거는 지금 부동산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가계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재고량을 보겠습니다. 제조업의 재고량인데 재고량이 지금 마이너스죠. 그러면 이제 재고량이 마이너스면 재고량이 들었으니까 이제 기업들이 생산을 해서 재고를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고량이 마이너스인데 PMI 지수는 계속 감소입니다. 재고량도 줄고 PMI 지수도 공당도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기업 신뢰 지수를 보니까 기업 신뢰 지수가 지금 계속해서 마이너스죠. 그래서 홍콩의 경제 상황을 보면 기업 파산 건수가 2016년 이후로 증가하고 지금 최근 빠르게 증가 중이다. 이게 보시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기업 파산 건수보다 지금이 훨씬 높습니다. 홍콩의 최근의 경제 상황, 그다음 경제 성장률 저하라든지, 그다음에 그 부동산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걸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기업 파산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게 지금 기업의 부채 문제, 부동산의 문제라는 것인데 지금 그게 다 사실 계속 지표들 여러 가지로 보면 실물 지표를 보면 지금 당장 금융위기가 터져도 부동산법 붕괴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지금 상황에 지금 다 도달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외국인 직접 투자를 비교해 보면 기업 파산 건수가 증가하는데 경제 성장률 내려가는데 주식은 박스권인데 외국인 직접 투자는 늘고 있죠. 그러니까 역시 외국인 직접 투자는 들어오는데 그게 다 지금 대체적으로 부동산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돈이 부동산에 들어가고 있고 최근에 들어온 돈은 중국에서 유입 자본이 굉장히 많은 거고 그 중국의 유입 자본이 지금 홍콩의 부동산을 바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로. 네. 이건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본 거고요. 외국의 직접 투자가 늘어나면 주택 가격이 다시 증가하는, 주택 가격이 증가했던 인덱스가 올라갔던 부분이 외국의 자본이 늘어났을 때와 지금 거의 동조화가 돼 있다는 걸 제가 보여준 거고요. 주식 가치는 박스권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요 근래에 외국인 직접 투자가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혹은 감소는 아니지만 증가세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 게 지금 보이고 있죠. 그리고 자본 흐름을 보니까 거꾸로 자본 흐름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계속 2014년부터 내려가고 있죠. 외국인 아까 봤지만 외국인의 투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자본 흐름은 악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 직접 투자가 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 흐름이 약화되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게 내국인 자본 유출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부에서도 지금 홍콩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보는 시각들이 존재한다.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최근에 2019년을 들어서 주식시장은 지금 하락기다. 시위와 연관돼 있죠. 채권도 지금 내려가고 있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현재 홍콩의 경제 상황을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분위기, 느낌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근래 나타난 뉴스를 보면 2019년 8월 최근래죠. 부동산 거래액 14%가 하락을 했고요. 9월 부동산,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총액이 3년 만에 최저치, 거래가 되긴 하지만 최저치가 되고요. 불안한 심리, 현금 보유 성향이 지금 홍콩이 증가하고 있고 소매 판매 유축이 점점 심화되고 있고 아까 보여드렸죠 다. 시위대가 중국계 기업 점포를 지금 공격하고 있고요. 중국 본토에 있는 홍콩 여행을 절반으로 줄이고 있고요. 홍콩 정부는 지금 1967년 7월 반영국 폭동 이후에 최초로 긴급법을 선포했죠. 그래서 지금 소매 판매가 빠른 속도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주택 가격도 보시면 최근에 증가폭이 마이너스로 전환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장기 추세로 봤을 때, 그럼 홍콩이 주택 가격이 이게 이제 증감률인데 마이너스로 갔을 때가 언제냐라고 봤을 때, 이때가 미국 기준금리 인상 때 마이너스로 갔고요. 당연히 긴축이니까요. 그 다음에 가장 마이너스 길게 폭락 같은 것은 외환위기 때. 그러니까 이 말은 중국의 금융위기가 나타나면 홍콩은 굉장히 오랜 정도로 가장 크게 주택가격이 하락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언제냐? 미국 부동산 버블 붕괴 때,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콩의 부동산은 뒤에 정리해드리겠지만 외부의 리스크에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은 미중 무역 전쟁과 홍콩 민주화 시위로 인해서 지금 마이너스로 들어갔죠. 다행히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멈췄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진 상황이지만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뭐 홍콩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버블 붕괴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원인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트리거하고도. 그래야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부동산 버블 붕괴의 근본 원인은 과도한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부채가 있으면 반드시 버블 붕괴는 일어난다. 버블 붕괴가 일어나지 않으면 장기 저성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홍콩도 그렇고 지금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다. 그래서 홍콩은 여러분 보시면 터지지 않았지만 지금 GDP가 계속 내려가고 있죠.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지금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신호인 거죠. 부동산 버블 붕괴가 터져도 되는 시점에 또 다른 신호가 경제 성장률의 하락입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부채 때문에 소비가 줄기 때문에 과도한 부채 때문에 소비가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 성장률이 내려가죠. 중국도 지금 경제 성장률이 내려가고 있는 또 하나의 시그널이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뭐 이번에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지만 금리를 인하하면 소비가 살아나느냐, 기업 투자가 살아나느냐 절대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계속 금리만 내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응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대응력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금리를 내려봐야 돈이 돌질 않죠. 그러면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 버블 쪽으로만 계속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한국의 부동산은 버블이 일부 주택지역, 서울, 경기권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지금 부동산이 대세 전환을 갖고 지방은 이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내려가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려서 돈을 투여하면 지금 버블이 일어나고 있는 쪽에 버블만 더 증가시키는 그리고 소비는 살아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될 거다라고 보면 되고요. 홍콩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 트리거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아까 이제 버블 붕괴 과도한 부채인데 이거 자체가 그 자체로 뭐 예를 들면 GDP 대비 몇 프로든 혹은 정상 가격의 몇 배든 두 배든 두 배 반이든 거기 도달하면 무조건 터지는 게 아니죠. 그 규모는 여러분들이 뭘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금 터져도 문제없는 규모에 도달했다. 즉 위험 구간에 들어왔다. 오늘 터지든 내일 터지든 터지더라도 어떠한 이유에 터지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수준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불을 붙이는 방아쇠를 당기는 게 필요하겠죠. 그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모니터링 포인트죠. 첫 번째가 소득 감소입니다. 당연하죠. 소득 감소입니다.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내야 될 돈은 많은데 소득이 감소하면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금융비용이 상승하면 소득이 감소하지 않는 상황이라도 금융비용이 상승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더 많이 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러지 않아도 그냥 부동산 가치가 하락을 하는 겁니다. 하락을 하는 이유가 있죠. 자체가 하락하는. 자, 소득 감소는 뭐로 나타나냐? 경제 성장률 하락, 실업률 증가, 자산 가격 및 임대료가 하락하는 상황이죠. 홍콩은 지금 이 상황이 시작됐다. 한국도 이 상황이 시작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두 번째가 금융비용 상승은 이자와 원금 상환입니다. 금융비용이 상승하는 이유는 기준금리 인상. 기준금리 인상이 멈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서 문제가 지금 안 생기는 겁니다. 한국도.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금리 인상은 미국의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당장은 아니지만 빠르면 내후년 혹은 그 이후에 다시 재인상 구간으로 간다고 했죠. 인상을 재개하는. 그럼 다시 여기에 이제 트리거에 불이 붙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금 상환.
이제 원금 상황의 가장 큰 문제는 가격 상승이 멈추고 비싼 값에 다시 매도를 하지 못하고 원금 상환 리스크에 계속 노출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쉽게 해서 주택을 팔 수 있으면은 원금 상환 리스크는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원금 상환 리스크는 언제 나타나냐? 가격 상승이 멈춘 상황에서 매도를 못하는, 집을 팔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이자가 높아지지 않더라도, 기준금리 인상이 되지 않더라도 원금 상환의 부담이 이제 오는 거죠. 그게 지금 한국의 지방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가격이 하락하고 매도를 못하니까 원금 상환 리스크가 나타나죠. 여기에 지금 소득 감소까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데는 이미 뭐 30%, 40%다 내려갔죠. 가격 증강으로 쫙 내려갔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부동산 가치가 자체적으로 하락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하락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죠. 패러다임 전환. 인구 구조의 대세가 변화되는 거죠. 한국은 지금 이게 지금 걸려 있다. 이게 곧 다가오고 있다. 이미 시작되는데 주택 시장에 점점점 가중치를 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부 원인이 있습니다. 내부 원인은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이 두 개가 아니더라도 내부 원인은 부동산 담보 파생 상품 부실 발생. 이게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이것도 있었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거기에 기준금리 상승하면서 이제 크게 터진 거죠. 또 PF 대출 등 부동산 담보 채권의 부실 발생. 지금 한국이 지금 이 부분이 좀 위험하죠. 그리고 국내 정세 불안. 이게 지금 홍콩은 지금 홍콩의 민주화 시기는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 내수 경기 하락, 경상수지 불안.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진다라는 거죠. 부동산 가치가 그럼 하락을 하는 겁니다. 외부 원인은 자본 탈출입니다. 자본 탈출은 세계 경제가 하락하거나 중동 전쟁처럼 전쟁이 일어나서 안전자산으로 피신할 때 외부 자본이 탈출하면 부동산에 투자했던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미국의 부동산, 캐나다 부동산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중국 자본이 회귀하니까 자본을 빼고 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죠. 그게 이제 미국의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죠. 근데 왜 미국 경기에는 충격이 없느냐? 왜 미국에는 중국 사람이 팔아서 중국 사람이 높게 만들어 놓고 중국 사람이 미국 사람한테 낮게 팔고 나가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 높게 팔아서 미국 사람이 낮게 부동산을 팔아서 손해를 본 게 아니고 중국인들이 손해를 본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실물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환율 전쟁이나 공격 등이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트리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득 부분, 금융 부분, 부동산 가치의 근본적인 부분을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홍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언제 터질지,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는지, 무엇을 봐야 되냐 할 때 제가 이제 정리해 놓은 거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니터링 할 때 포인트입니다. 부동산 버블이 일시적인 요인과 장기적 구조 요인이냐도 중요합니다. 일시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동산 버블 붕괴가 됐다면 반등을 다시 하죠. 다시 대세 상승하고, 장기 구조 요인이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부동산이 침체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홍콩은 일시적이고 한국은 장기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은 일시적이고 한국은 장기적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은 정리를 하면 장기 구조적, 장기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이고, 그 다음에 내부 및 외부 요인으로 지금 점철되고, 한국은 지금 소득 하락이 시작됐고 인구 구조 변화 문제가 시작이 됐죠. 홍콩은 일시적이고 외부적 요인으로 지금 소득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홍콩은. 그 다음에 일시적이고 내부적 요인으로 정치적 불안성이 증가하죠. 그래서 자본 흐름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기업 부분 금융 비용 문제는 시작이 됐다. 그런데 기준금리 인상 지원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홍콩 주택 가격 지수 인구 구조를 비교했습니다. 한국은 인구 구조 패러다임이 변화되기 때문에 부동산이 이번에 하락하면 아주 장기간 대세 전환이 있다고 그랬죠. 홍콩은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를 보면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데 인구의 패러다임 변화가 30년 후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홍콩이 지금 두 번의 버블기인데요. 최근에. 이때 버블기에 인구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98년에 홍콩의 인구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허리층이 잘 받쳐주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 버블이 붕괴됐어도 이 층이 계속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다시 올려붙일 힘이 있었다.
지금 현재 상황의 인구 구조입니다. 맥시마이즈 될 수 있는 인구 구조죠. 그래서 각층이 전부 다 크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가 큰 거죠. 그러나 공급은 적으니까 맥시마이즈가 지금 된 거죠. 그러면 이제 홍콩 2049년, 30년 뒤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30년 후쯤에는 패러다임 변화에 와서 홍콩이 대세 하락이 나타나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버블 붕괴가 일어나도록 홍콩은 다시 올라간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이제 홍콩의 실질 경제 성장률과 부동산 지수를 본 겁니다. 내부 방아쇠가 소득이라는 거죠. 인구 문제는 아니다. 빨간색 홍콩 주택가격 지수 변화율인데요. 파란색이 홍콩의 실질 GDP 증가율이죠. 보시면 동조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소득에 문제가 생기면 상승률도 떨어지고 역시 그게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는 그런 이제 구조가 연결되어 있고요. 부동산 가격이 현재 지금 주춤하고 있고요. 소득도 주춤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도 주춤하고 있고. 근데 이제 지연 위기가 뭐 굳이 따지면 뭐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가 제조업 임금이 상승 중입니다. 제조업 임금이 상승 중이다. 그리고 또 하나 낮은 은행 대출, 그러니까 기업 파산이 늘지만 은행 대출 금리가 낮아서 부동산 지수가 지금 상승 중이다라고도 이제 우리가 이유를 볼 수 있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한번 보여드렸지 홍콩의 부동산이 외부 위기에 큰 영향을 받죠. 지금 두 가지는 내부를 봤는데 외부 위기에. 그래서 폭락의 정도를 보면 1981년에서 84년 때 오일 쇼크가 왔을 때 32% 정도 폭락했고요. 아시아 금융위기 그리고 IT 버블, 이라크 전쟁 때 대략 한 61.5% 폭락했습니다. 6, 7년 동안. 그 다음에 미국 부동산 버블 붕괴 때 13.6% 하락했죠. 그래 봤을 때 홍콩이 아시아 충격이 오게 되면 미국 부동산 버블 붕괴 때보다는 높고 뭐 이때보다는 적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 어디쯤에서 홍콩 주택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홍콩이 먼저 떨어지느냐 중국이 먼저 떨어지느냐 그건 뭐 봐야 알겠지만 둘이 서로 연관관계에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중국 자금이 유입 규모가 있지만 유입률은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것도 역시 홍콩 부동산 가격의 정점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외부 위기와 관련해서 홍콩의 통화 가치하고도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의 문제입니다. 홍콩은 1972년 달러 변동환율제를 시행하다가 1983년에 달러 패그제, 달러하고 연동시켜놨죠. 그래도 이제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홍콩의 통화 가치 변화인데요. 1983년에 미국 달러의 7.75에서 7.85 홍콩 달러로 지금 고정시켜놨는데 그 안에서도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입니다. 봤을 때 요 근래에 지금 높게 움직이고 있죠. 형성되고 있죠. 이거는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 홍콩의 패 가치도 좀 높아진다. 그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달러 가치가 지금 연동돼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미국이 금리를 내리니까 조금 홍콩 통화 가치도 지금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뭐 얘기하고자 하는 게 달러 가치는 또 미국의 금리와 연관돼 있으니까 홍콩 기준금리가 미국과 연동되어 있고요. 달러가 약세일 때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때 패그제 유지를 위해서 홍콩 달러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홍콩 주택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이제 홍콩의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달러 강세, 기준금리 인상하면 홍콩 달러 유동성이 감소하면서 홍콩 주택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래서 이게 반대로 움직였을 때 홍콩의 주택 가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외부 요인에 추락했을 때 그 외부 요인이 미중 무역 전쟁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다시 인상하면 홍콩의 부동산 버블도 충격을 받는다. 즉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홍콩과 중국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나 지금 외부 요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금리 인상, 강달러는 지금 금리 인상을 멈췄고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휴지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현재로서는 안정적인 추세로 다시 봉인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봤을 때 아까 버블 붕괴 위기 지연 이유입니다. 낮은 은행 대출금리죠. 여기 보시면 이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홍콩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올리면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않았죠. 그래서 낮은 은행 대출금리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홍콩의 지금 부동산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올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은행 대출 금리 올리지 않는 이유는 아까도 봤듯이 건설업이 상승세가 주춤했고 자본 흐름도 하락했고 아까 봤듯이 제조업도 지금 문제가 있고 정부의 재정 지출로 좀 경제를 받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은행 대출 금리를 올리지 수 없는 상황이죠. 그 틈을 타고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중국 자본이 유입되고 있다. 근데 중국 자본 유입률이 지금 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옆에 보면 부동산 수익률이 은행 금리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이게 이제 수익률이고 홍콩 은행 간 금리인데 지금 많이 벌어졌다가 2009년 이후 많이 벌어졌다가 지금 올라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좁혀지고 있죠. 즉 부동산 수익률이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부동산에 대한 돈의 유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혹은 부동산을 산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은행 금리보다 못하게 되면 이제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유지하는 데 비용이 더 크게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홍콩은 부동산이 지금 버블이 뭐 최근은 2차 버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지금 고점에 와 있다. 언제 터져도 문제없는 수준에 와 있고 현재의 수익률도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들어와 대규모 유입된 중국 자본도 들어오는 게 유입률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높은 지역에 유지하고 있고 홍콩의 경제는 지금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소비가 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터질 수 있는 게 금리인데 금리는 지금 올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터지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제조업 임금이 그런데도 아직은 상승 중이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외부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미중 무역 전쟁이 멈췄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멈췄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홍콩의 내부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그것만으로 지금 홍콩의 최근래의 부동산 가격이 20%, 뭐 많게는 그 이하로 떨어지는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게 지금 홍콩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예측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홍콩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보고서 썼지만 홍콩 사태가 지금 쉽게 지금 해결될 상황이 아니죠. 이게 지금 미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군대를 동원해서 홍콩을 광주 사태처럼 진압을 하기 시작하면 홍콩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갈 수 있다. 그리고 외국 자본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되고요. 이 부분을. 그래서 중국이 지금 홍콩하고 연계된 본토와 홍콩과 연결된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홍콩을 지금 빠르게 지금 진압을 못하고 계속해서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죠. 시위가 이 정도까지 와도. 이게 만약에 홍콩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다른 소수 민족이었으면 벌써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은 끝났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게 단기적으로는 지금 가장 눈여겨봐야 될 상황이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재인상할 때 빠르면 내후년 선거 끝난 이후 늦어도 그 다음에 그렇죠. 물론 그때까지 홍콩 경제는 더 안 좋아질 거고 부동산 부채는 더 높아질 거고 그래서 그 안 사이가 역시 홍콩이 부동산의 버블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시점이 되겠죠. 여기에 중국이 지금 서로 쌍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홍콩이 터지면 중국, 중국이 터지면 홍콩 이런 식으로. 여기에 한국이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국은 여기에 미국의 주식시장의 대주종도 맞물려 있다.
그래서 미국, 한국, 중국, 홍콩 이런 식으로 지금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콩의 상황을 지금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 앞으로 홍콩의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눈여겨봐야 될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홍콩의 민주화 사태의 추이를 좀 봐야 되고요. 추이를 봐야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기준금리의 재인상 시작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홍콩은 이 정도로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해서 정리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중국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전에 우리가 좀 선지식으로 봐야 될 부분이라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